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주택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법은 우리 힘에서 7문제가량 출제가 되고 있죠.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7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주택법도 특히 우리가 개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법률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주택법은 우리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서 개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개정된 내용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바뀌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정적인 것을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간이라든가 여야 간에 이거 좀 개정합시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서로 논란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출제는 피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선 주택법의 내용을 보시면 2절 용어 정의에서 주택의 개념이 나오죠. 주택이 뭐냐? 주택법의 역시 주인공은 주택입니다. 주택이 뭐냐는 거죠. 주택이 뭐죠? 주택이 뭐냐? 그럼 우리가 흔히 집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택법상 주택은 지난주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이 나왔듯이 주택법에서 주택의 개념적으로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택은 세대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은 뭐다? 주택은 이건 말이죠. 이건 건축물의 일종이에요. 건축물. 근데 건축물 이건 전부일 수도 있고 건축물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두 포함된다? 부속 토지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부속 토지. 그런데 이게 어떤 정도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갖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됩니다. 이것도 일시간이고 어떻게? 장기간이죠. 장기간. 그러면 독립된 주거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실상 먹고 자고가 독자적으로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주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방.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택하게 되면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뭐 부속 토지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하세요.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일시적이 아니고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이 건축물 일부가 주택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건축물 일부. 건축물 일부가 주택이 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여러분 구분소유권 공부하셨죠? 민법상. 구분소유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분소유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여기에 부속 토지도 건축물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출제할 때 주택이라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이렇게 출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부속 토지도 포함된다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주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크게 우리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집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여기서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나눠져요. 공동주택. 이때 또 공동주택은 우리가 건축 보면 단독주택을 다시 단독주택, 두 번째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또는 공관,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공동주택 종류는 첫째 아파트, 그 다음 연립, 다세대, 이렇게 나눠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도 여기서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기숙사. 그런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공동주택을 보질 않아요. 왜냐?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가 아니죠. 왜냐하면 독자적인 주방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먹고 자고가 독자적으로 가능해야 우리가 주택이 되는데, 기숙사는 먹는 것을 함께 먹잖아요. 독립된 주거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간,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있는데, 이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 이 개념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또 우리 여기 다가구 나왔죠? 다가구 주택 이것만 좀 구분해보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우선 아파트는 주택을 쓰는 층수가 5개층, 주택을 쓰는 층수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가 아니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0층 건물이 있는데 1층에서 3층까지는 1층에서 7층까지는 상가로 쓰고 있고 8층, 9층, 10층을 주택을 쓰고 있다면 이건 비록 10층 건물이 하더라도 주택을 쓰는 층수가 3개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파트 쓰는 주택을 쓰는 층수 5개층 이상인 겁니다. 연립은 이건 우리가 4개층 이하입니다. 4개층 이하. 여기도 4개층 이하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기는 우리가 3개층 이하예요. 주택을 쓰는 층수가.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동당 바닥 면적 합계.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쓰이고 있는 부분의 동당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이고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다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라는 점은 같은데 4개층 이하, 4개층 이하. 주택으로 쓰기는 동당 바닥 면적 660을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다 이 말이죠. 다가구도 여기는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그리고 이건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것이 뭐냐? 소유주가 한 사람이 되겠죠. 소유주가 한 사람. 다세대는 소유주가 어떻습니까? 각각 독립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면서 주택을 쓰는 층수가 660제곱미터이면서 19세대 이하이고 소유주가 한 명인 것은 다가구라고 한다. 4계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소유주가 여러 명이라면 이건 어떻습니까?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660을 초과하면 연립입니다.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자, 이렇게 해서 단독, 공동 이 구분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주택 나오죠. 도시형 주택. 여기서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저택은 도시지역에서 건설해야 돼요. 도시지역. 다시 말해서 관리지라든가 농림지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에서는 건축할 수 없고요. 도시지에서 건축한 겁니다. 생활주택이라는 얘기는 이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최고 85제곱미터 이하에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299세대까지라는 얘기죠. 네 번째, 유형은 크게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요. 단지형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 다세대는 이건 우리가 최고 크기가 85제곱미터 이하가 되겠고요. 원룸형은 이건 우리가 최고 12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12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이하. 자, 이렇게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건 일종의 우리가 뭘로 분류하냐? 공동주택으로 분류해요. 공동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에서 건설하는 것이다.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이다. 최고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299세대까지다.
유형은 단정연립, 단정타세대 원룸형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에 속한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속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택법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주택법상 오늘 주택법상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이건 전부 집단적인 주택입니다. 집단적인 주택. 다시 말해서 주택이라 하더라도 집단적이지 않은 주택은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하게 됩니다. 여기서 집단지라서 뭐냐?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법상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이때 이 주택을 갖다 보통 사업주체가 건설한다고 합니다. 사업주체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건축하게 되고, 건축이 끝나면 뭘 받는 거냐? 최종적으로 사용 검사를 받게 되면 사용 검사.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주택은 집단적인 주택 30호, 30세대. 이건 우리가 집단적인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고, 사업주체가 사업계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게 되고 사용검사를 받아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건설된 주택을 갖다가 공급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공급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그래서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자면 아무에게나 이모저로 공급해서는 안 되고요. 소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되겠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청약 신청을 받아서 청약 신청을 받아주고 청약 순위라든가 또는 점수에 따라서 공급하는 거죠. 여기에 만약 위반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택은 바로 이런 주택이다. 이렇게 하세요. 집단적인 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한 번에 30호 미만, 한 번에 30세대 미만 건설할 때는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하게 되고,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 주택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 건설할 때는 이 주택법을 적용해야 되고,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해서 내가 살 단독주택을 건축한다, 전원주택을 건축한다, 펜션주택을 건축한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은 건축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도시건설을 때 아까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원누명주택이 나왔어요. 원누명주택. 자, 원누명주택은 거기 원누명주택이 나오죠.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하나 공간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하나 더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있어요. 욕실과 부엌.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다만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개의 공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12가 아니 14로 바뀌었죠. 14. 12에서 저는 좀 강화시켜서 14제곱미터입니다.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4번은 놔두시고요. 거기 2번에 준주택이라는 얘기 나오죠. 준주택. 여기서 우리는 주택 그러면은 이건 주택은 아니란 얘기죠. 주택은 아닌데 뭐로?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비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런 거라도 활성화시켜서 도시적에서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해보자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준주택입니다. 그러면 준주택이 되면 우리가 크게 몇 가지냐? 첫째 여기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 4가지가 나와 있죠. 준주택. 첫째는 뭐다? 기숙사. 두 번째는 다중생활시설. 세 번째 노인복지주택. 네 번째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자, 아까 기숙사.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준주택. 두 번째, 중, 이용시설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뭐냐? 고시원을 말하는 겁니다. 고시원. 저는 우리가 고시원 편 썼죠? 고시원 하다 보니까 마치 고시 공부하러 가는 곳으로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거기 뭐로 간다? 잠자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 고시원을 다중이용시설하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다? 노인, 복지주택 있죠? 노인 복지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건축법상 용도는. 근데 오피스텔은 다양하게 우리가 변신이 가능하죠. 건축법상도 업무시설인데, 그 다음에 이 오피스텔이 세법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거 용도로 이용할 때는 여기는 우리가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여기서 주택법에서 뭐로 본다? 준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시설, 준주택, 주택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거 우리는 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준주택이 되는 순간 왜 준주택이라는 개념을 끌어왔느냐? 아까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면 이걸 준주택이라고 칭하고 이 준주택이라도 활성화시켜보자 말이죠. 그래서 이 준주택에서 소위 국민주택 기금, 기금을 갖다가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기금. 자, 이런 의미에서 새로 나온 것이 소위 준주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준주택의 개념 4가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4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는 얘기 나오죠. 부대시설, 복리시설. 부대시설은 뭐냐? 딸린 시설. 복리시설은 뭐냐? 편익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은 딸린 시설이라고 해요. 딸린 시설. 그래서 여기 주택에 딸린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담장이라든가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에 속합니다. 반면에 밑에 복리시설하면 어때요? 편익시설이라고 그랬죠. 이건 반드시 주택에 딸린 시설은 아니야. 그런데 이게 존재함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생활에 편익을 제공해 주시는 복리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로 뭐가 있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저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고 우리가 뭐 판매시설 같은 복지시설 같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 주택단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주택법상 말이죠. 여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이나 부대시설이 건설된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건설된 일단의 토지 하나 단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 단지라는 얘기는 필지는 여러 필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필지가 세 필지다. 필지가 세 필지인데 여기에 아파트 3개 동에 걸쳐서 3,000세대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필요한 복리시설, 상가 어떻게 건설하겠습니다.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필지는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인데 이 세 필지가 사실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간주가 돼요.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면서 주택법에서 하나의 단지가 된다는 겁니다. 단지. 자, 그러면 필지는 세 필지,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 주택법상 하나의 단지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각각의 단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경우냐? 여기 보니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폭 얼마? 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때는 각각의 단지로 봅니다. 자, 이 세 필지 하나 단지로 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여기를 갖다 분리되어 있단 말이죠. 뭘로? 고속도로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됐으면 그때는 각각의 단지로 본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선시설은 얘기죠. 간선에서 간이 이런 얘기죠. 간선시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건 연결시설 말하는 겁니다. 연결시설. 아파트 안에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 내에 도로 있겠죠? 도로. 이걸 뭐라고 한다? 기간시설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밖에도 도로가 있겠죠. 여기 우리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처럼 단지 내에 있는 이런 기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 이걸 누가 설치할 것이냐, 연결시킬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자, 여기서 단지 내 기관시설 누가? 사업주체 설치합니다. 단지 밖에 기관시설 누가? 시에서 설치한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 도로와 이 도로를 서로 연결을 해줘야 돼. 이 도로와 이 도로를 이렇게. 이 연결도로,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간선시설 합니다. 간선시설. 그래서 앞으로 간선시설하면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가스 이것과 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 가스, 상하수도 여기에 연결시키는 시설, 이걸 뭐한다? 간선시설이다. 간선시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기관시설과 단지 밖의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을 우리가 간선시설을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그 리모델링이라는 건 좀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 뭘 리모델링 한다는 거냐? 첫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원래 리모델링 시작은 공동주택이야. 물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워낙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어서 이것도 리모델링, 저것도 리모델링. 어디에나 리모델링 붙으면 말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는 리모델링은 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한다. 하는 것은 뭐냐? 공동주택이 첫째 10년, 15년 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이걸 뭐 하는 거다? 대수선하거나 또는 뭐 하는 것이다? 이거 증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0년, 15년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과년수라고 그러면 경과년수.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이 일정한 경과년수를 지나게 되면은 그 행위는 뭐다?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리모델링을 합니다. 무엇을? 공동주택을. 그래서 공동주택이 일정한 경과년수가 경과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대수선하나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대수선형 리모델링과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증축형 리모델링은 최소 15년 이상 경과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이건 15년 내지 20년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 기간이 있으면 이 조례가 정한 기간을 따도 됐습니다. 자, 증축형은 어느 정도 증축이냐?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증축은 거기 뭐 15년 경과된 건축물 나와 있고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
10분의 3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례수 100분의 15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직 증축 나오죠? 최대 3계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증축형 리모델링은 첫째, 전용 면적을 얼마? 10분의 3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단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10분의 4 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세대수입니다. 세대수는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5%죠. 세 번째, 작년부터 수직 증축도 가능합니다. 수직 증축. 다시 말해서 종전에는 증축하면 수평 증축밖에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수직 증축도 가능하다 말이죠. 그러면 수직 증축은 몇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냐? 보통 우리가 3계층 이하입니다. 3계층 이하. 단 예외적으로 우리가 그 건물이 14층이 할 때는 2계층 이하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계층 이하. 원칙은 3계층 이하예요. 자,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수선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경관선은 10년이나 15년, 행위는 대수선 증축, 그 다음에 전용면적 30%, 예외적으로 40%까지, 세대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수직 증축 우리가 3계층 이하까지 하는데 예외적으로 2계층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 이게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정비법 적용을 안 받아요. 정비법 적용을 안 받고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이 재건축은 정비법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이야. 재건축은 정비규율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리모델링은 주택법 적용을 받아요. 이건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무슨 정비규율 같은 거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 안전진단도 거칠 필요가 없다. 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리모델링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그 공구라는 얘기 나오죠. 공구. 하나의 주택 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쪼개지면 이걸 갖다 공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의 주택 단지가 두 개 이상으로 쪼개져서 분리된 것을 공구라고 그래요. 근데 공구가 되려면 적어도 6m 이상 폭으로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별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300세대 이상.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정의를 좀 정리했습니다. 용어정의. 그래서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때 단독주택 종류 4가지, 주택법상 공동주택 종류 3가지. 그 다음에 준주택 정리했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정리했고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정리했습니다. 주택 단지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주택조합을 좀 보겠습니다.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 우리 공법에서 조합은 항상 출제비가 높다고 그랬죠.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나왔고 오늘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나옵니다. 주택조합. 자, 이 주택조합 들어가기 전에 사업주체를 먼저 한번 정리할까요? 사업주체. 주택법에서 사업주체라는 게 뭐냐? 사업주체. 여기 사업주체 나왔죠?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승인.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무슨 법?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승인.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이 된다는 것은 주택을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을 말합니다. 주택을 한꺼번에 30호,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한 회, 한 번에. 자, 다시 한번. 주택법상 사업주체라는 것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 건설하나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자를 사업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사업주체는 누가 있느냐? 사업주체를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국가나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 국가지방자치단체 이건 어때요? 이건 행정관청이죠. 그런데 오늘날 국가가 직접 나서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많지 않죠.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게 많지 않죠. 그래서 국가는 국가투자기관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을 통해서 이 주택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누구냐? 거기는 국가투자했던 LH공사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투자한 것이 뭐예요? 이게 소위 지방공사입니다. 예를 들면 SH공사. 다시 말해서 국가는 뭘 통해서? 주로 LH공사를 통해서 주택 건설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뭘 통해서? 지방공사를 통해서 주택 건설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1번보다 이제 2번 쪽에서 주택 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있느냐? 등록사업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라는 것은 등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등록해?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슨 목적으로? 건설업, 주택 건설업자서. 또는 뭐로? 대지 조성 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등록된 건설업자, 등록된 대지 조성 사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된 건설업자, 등록된 대지 조성 사업자. 네 번째 뭐가 있느냐?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이 다시 세 가지 있는데, 첫째, 지역주택조합.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을 단위로 설립하는 것이고요. 직장주택조합은 직장 단위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입니다. 특히 직장은 다시 또 둘로 나눠집니다. 주택을 건설을 목적의 직장주택조합이 있고요. 두 번째, 공급, 받기 위한 것이 있으면 공급받기 위한 것. 이게 뭐냐?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주택자 건설은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것. 이게 이제 소위 직장주택조합 가운데서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공급받는다 하면 딱 하나, 직장조합밖에 없습니다.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뭐 다섯 번째로 또 고용자라는 사람이 있죠. 고용자. 직장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주택건설에서 분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국가, 지방자, LH공사, 지방공사 여기까지 보통 우리가 공사업주체라고 얘기하고요. 공공사업주체. 여기 뭐라고 그러냐. 1. 민간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민간사업주체.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사업주체, 민간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 민간사업주체. 이때 공공사업주체 중에서 가장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2번이고요. 민간사업주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등록사업자죠. 등록된 건설업자, 대리손업자. 그 다음에 요즘에 주택조합의 역할이 점차 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주택법상 사업주체, 그럼 이렇게 좀 기합니다. 사업주체.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30호 30세대 이상,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사람 누구라고 한다? 사업주체라고 한다. 사업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가 있다. 여기까지 묶어서 공공사업주체. 그 다음 등록사업자, 주택조합, 고용주. 이건 민간사업주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하나 볼까요? 조합이 주택건설한다는 얘기죠. 고용주가 주택건설한다는 얘기죠. 근데 주택, 여기서 우리가 소위 사업주체라는 게 있으면 공동사업주체. 누가 혼자 사지 않고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공동사업주체냐? 첫째, 주택, 조합. 두 번째, 고용자입니다. 주택조합은 직장인들이 만약에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주택을 건설한다 그러면 이 직장인들이 어떻게 주택 건설하겠습니까? 컴퓨터만 만지는 사람이 아파트 어떻게 건설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주택조합하고 누구하고? 저기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 함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고용자하고 함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게. 그런데 중요한 점이 이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는 이건 재량사항이에요. 근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는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고용자는 등록사업자 함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땅만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도 그래요. 토지 소유자. 그래서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어떻게? 이건 재량적인 공동사업주체고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는 반드시 함께 사업을 하는 의무적인 사업주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주택조합이죠. 주택조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주택조합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 둘, 셋. 첫째는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이건 어디다? 동일한 지역이야. 동일한 지역은 여러분 교재 보면 크게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왔습니다. 전국 크게 여러분 교재 399쪽이 나오네. 399쪽에 주택조합의 동그라미 1번 지역주택조합 나오죠. 그 동일한 지 1번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 이걸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수도권. 그 다음 2번 대전광시, 충청남도, 세종시 충남권이라고 얘기합니다. 7번 부산광시, 울산광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이거 뭐예요? 소위 부경권 정도 기하시면 되겠죠. 부경권.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권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9개 지역 내에 적어도 얼마 이상을 6개월 이상을 거주했어야 돼. 계산 거죠. 세 번째 세대주가 됩니다. 네 번째 어떻게 무주택자이든가 또는 85 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완화됐죠. 85. 작년까지도 이게 60이었거든요. 60. 그래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동일한 지역이 9개 권역으로 넓어졌어요. 전에는 서울시 거주만 됐었다니까. 지금은 서울시,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어때요? 서울, 경기, 인천광역시 세개 묶여있죠.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무주택자이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만 가진 사람 가능했는데 이번에 85로 완화시켜줬죠. 그럼 85면 32평 이하의 아파트를 하나 가진 사람도 조합원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지역조합입니다. 지역조합은 적어도 조합원 수가 최소한 2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20 이상. 그 다음 직장보입니다. 직장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어디? 여기도 첫째 동일한 어디에? 직장에 근무하는 근무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근무라고 있는데 근무는 얼마냐? 근로자. 근로자. 요건 6개월 거주 6개월 이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인데 여기는 6개월 이상 거주자, 6개월 이상 근무, 6개월 이상 근무 이런 표현 없다고. 6개월 이상이라는 표현.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누구다? 여기도 세대주자 되고 여기도 무주택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국민택을 공급 받기 위한 나오죠. 공급 받기 위한. 이 경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 경우는 반드시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무주택이어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할 필요는 없다. 세대주 그리고 무주택자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을 소유했으면 가능하다. 단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한 조사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된다. 기억하시고 여기도 원칙적 조합원 수는 얼마? 20 이상이 됩니다. 자, 이게 직장조합이 되겠습니다. 직장조합. 그 다음에 여러분 리모델링 주택자. 리모델링 주택자는 어때요? 이건 공동주택이나 또는 뭐예요? 복리시설.
소유자잖아, 소유자. 소유자가 조합원 되는 거죠. 여기는 꼭 20인 이상 일 필요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네 모든 자원 공동이탈한 부대에서 소유자가 조합원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꼭 20명 이상일 필요는 없다. 요것만 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조합, 직장조합, 네 모든 조합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